안녕하세요. 저는 은혜도 모르는 인간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려준 여자입니다. 저는 사람은 돕고 도우며 사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소 작게나마 꾸준한 기부와 후원도 하고 있죠. 다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런 사람을 제가 남편으로 맞을 줄은 결혼 전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인사말에서든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 바로 제 남편이란 사람이었어요. 저는 지금부터 배은망덕한 사람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에 대해 제 경험을 살려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지방 한 바닷가에서 전복 양식 사업을 하셨어요. 엄마는 읍내 쪽에서 식당을 작게 운영하셨죠. 자식이 세상 전부였던 두 분은 열심히 일하며 저와 남동생을 키워주셨어요. 특히 아주 성실했던 아빠는 갈수록 양식장 규모를 늘려가셨습니다. 그 덕에 저와 동생은 꽤 넉넉한 형편에서 성장할 수 있었죠. 서울은 아니지만 고향이 아닌 타 도시에서 자취하며 직장 생활을 하던 전 30대 중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직장 생활하던 그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너무 힘들어 상인 씨. 부장님은 유독 왜 나한테만 엉겨가신 걸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아니야. 지미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진 앤데. 남편은 그때만 해도 마음이 따뜻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창 이직한 뒤 힘들어할 때 제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었죠. 그때 전 정신과까지 다닐 정도로 힘들어했었기에 그 시기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준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부모님 또한 절 도와줬다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결혼 전부터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동생도 서울로 올라가고 저도 다른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어 평소 자식들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고마우셨던 거죠.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자네 만나보는구만. 반갑네, 반가워.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전 연애 시절에 남편을 집에 인사시켰어요. 부모님은 엄청난 환대로 남편을 반겨주었고 그 이후 우린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깜짝 놀랄 고백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이다 실은 모은 돈이 하나도 없고 빚만 9천만 원이 있다는 말을 털어놨어요. 9천? 어, 아니 왜?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솔직히 집도 어려운 편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상인 씨 부모님 동네에서 큰 마트 운영하신다며. 그랬지. 근데 실은 한 5, 6년 전부터 부모님 마트가 많이 어려워졌어. 큰 마트라고 해봤자 동네 마트라 자꾸 대형 마트들한테 밀리더라고. 서서히 줄던 매출이 나중엔 반토막이 나더니 계속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시더라. 남편은 마트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시부모님을 위해 계속 월급을 보태 도와드렸었다더군요. 그러다 진짜 마트를 접을 위기에 처했을 땐 2번 정도 대출까지 받아 도움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내가 어릴 땐 슈퍼마켓을 운영하셨거든. 그러다 나중에 마트를 차리시게 된 건데 그렇게 평생 슈퍼나 마트 장사만 하시던 분들이 마트를 접으면 뭘 하실 수 있었겠어. 그래서 어떻게든 마트 살리려고 아등바등 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자식으로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 두 분 덕에 내가 대학도 졸업하고 사람 구실하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 실은 자긴 그냥 빚 좋은 개살구였다며 고개를 푹 숙인 남편이 참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가진 게 없어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위축이 됐던 겁니다. 그런 남편이 전 나쁘게 보이진 않았어요. 입장을 바꿔 저라고 해도 부모님을 그렇게 도와드렸을 것 같았거든요. 자식을 키우기 위한 부모님의 노력과 희생을 너무도 잘 알았으니까요. 오히려 자신이 손해보면서도 부모님을 챙길 줄 아는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이젠 부모님의 마트가 대강 다시 안정을 찾은 상태라고 하니 다행이더라고요. 전 남편의 좋지 않은 형편을 그냥 안고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성실함은 잘 알고 있었으니 돈을 모으는 건 이제부터 함께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린 제가 모은 돈에 대출을 더해 전셋집을 마련하고 남편의 빚부터 빠르게 갚아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 말을 들으시더니 놀라운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이고, 상인이 그 녀석이 아주 효자로구나. 갈수록 마음에 들어. 예전에야 부모님 일이 내 일이나 마찬가지였다지만 요즘 어디 그러기가 쉽냐? 참 보기 드문 청년이야. 그 빚 아빠가 갚아주마. 네? 상인 씨 빚을요? 그래. 그리고 집값도 좀 보태줄 테니까 대출 좀 받더라도 전세 말고 차가로 시작해. 요즘 신혼부부는 집 살 때 이자 저렴하게 돈 빌릴 수 있다며. 그럼 이자가 좀 더 높은 상인이 빚부터 갚고 집 살 때 대출 받는 게 낫지. 집 대출이야 담보가 있으니 금리가 싸지만 상인이 빚은 이자가 너무 높지 않냐. 너희가 새 살림 차리려면 그 부담부터 없애주는 게 맞아. 아빤 남편도 남편이지만 딸인 제가 힘든 게 싫어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저희 힘으로 시작해도 된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자식 가는 길을 조금이라도 고르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으셨죠. 결국 전 감사하게도 아빠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바로 저와 함께 아빠에게 달려가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그 돈 앞으로 열심히 해서 꼭 갚겠습니다. 지민이한테 같이 갚자고 하지도 않고 꼭 제 힘으로 갚을게요. 꼭이요. 반드시요. 그래, 알아서 하게. 아빤 그런 남편을 기특한 듯 바라보며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빚을 갚아주신 아빤 집을 구하는데도 1억 3천만 원을 보태주셨어요. 전 그 돈에 그동안 제가 모은 돈을 보태고 모자란 돈은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구했죠. 그나마 저와 남편이 살던 지역은 서울보다 집값이 저렴하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이거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어쩌니. 미안하다, 지민아. 부모란 사람들이 자식 결혼하는데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장애물만 돼서. 아니에요, 어머님. 장애물이라뇨. 상인 씨 속상하게 그런 말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시부모님은 절 처음 봤을 때부터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다만 남편처럼 집안 사정 때문에 저에게도 상견례 때 만난 저희 부모님께도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그러다 아빠가 큰 도움을 주셨다는 걸 들으시곤 자신들의 처지가 부끄럽다며 눈물까지 보이셨죠. 그렇게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편이 친정에 잘하려고 노력했기에 친정 식구들과 남편의 사이도 좋았죠. 저 또한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와는 별 문제가 없었고요. 신우이도 제 동생처럼 서울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집에 잘 내려오지도 않고 가족에게 별 관심도 없어 아예 부딪힐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 시부모님께 자꾸 불편한 부분이 생겼어요. 흐르는 시간과 함께 겪어본 시부모님은 소위 하는 말로 염치가 좀 없는 분들이었죠. 해외여행이요? 아유, 그래.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형편의 해외여행은 무리지 않니? 에휴,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이 나서서라도 해외여행 보내주고 그런다기에 그냥 말이나 꺼내봤다. 우린 먼데도 안 바래. 한 일본 정도면 너무 감지덕지할 것 같은데 맨날 마트랑 치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우울하고. 시부모님은 아닌 척 불쌍한 척을 하며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분들이더라고요. 한 번은 여행을 가고 싶으시다기에 솔직히 좀 곤란했었어요. 당시 전 첫째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앞으로 일도 쉬어야 하고 들어갈 돈도 많아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친정 부모님께도 효도할 겸 전 남편과 상의해 양가 부모님을 일본으로 여행 보내드렸어요.
물론 따로따로 일정을 잡아서요. 그때 친정 부모님은 많이 고맙고 괜히 미안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여행에 다녀온 뒤 슬쩍 불평을 하더라고요. 일본 뭐 막상 가보니까 한국하고 별로 다르지도 않고 차라리 동남아 같은 데로 갈 걸 그랬다. 거긴 진짜로 외국 느낌 난다는데 이거 뭐 제주도를 다녀온 건지 외국을 다녀온 건지 원. 만족 못 하셨어요? 그래도 저희는 신경 써서 보내드린 건데 그러셨다니 아쉽네요. 아유, 아니다. 좋았지. 근데 다음엔 일본 말고 다른 데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러면서 은근슬쩍 다음 여행을 말씀하시기에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말았네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을 대신해 제게 많이 미안해하고 민망해했죠. 그 외에도 두 분은 자꾸 무슨 날도 아닌데 용돈을 바라시더라고요. 우리도 대출금 갖고 애도 둘이나 있어 여유가 없었기에 정중히 거절했는데 그걸 또 은근히 서운해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잘 중재하긴 했지만 매번 말만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시며 바라는 게 많던 두 분께 저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게만 그런 게 아니라 시부모는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염치 없게 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어느 명절날 두 분께 전복을 선물로 보내셨는데요. 그 다음 명절엔 저희 아빠께 전화해 대놓고 전복을 요구하셨다고 해요. 안 사더니 전화 와선 이번에도 전복 보내주실 거죠? 이번엔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시더라. 우리 전복이 맛있으셨나 봐. 아빤 그냥 좋게 웃으며 선물을 보내주셨지만 저는 영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남편도 민망해했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시부모님은 그걸 마트에서 파셨다고 해요. 그때 반응이 좋았다며 시모는 제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예 산지직송이라고 써붙이고 더 팔아보고 싶으니까 사돈 어른께 몇 박스 더 보내달라고 말씀드려줄래? 이번엔 돈 드린다고. 전 당연히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께 전복을 구매하시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께 전복을 몇 박스나 받아놓곤 딱 5만 원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전 뒤로 넘어갈 뻔했죠. 아니, 몇 박스나 받아놓고 5만 원이요? 안 사더니 요즘 힘드신가 보지. 아무 말 말거라. 어떻게 그래요? 이건 저희 집을 호구로 보는 거라고요.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시댁에 찾아가 따졌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양식장 운영하시며 힘들게 키운 건데요. 마트 사정이 어려우신 건 이해하지만 최소한 원가 정도는 드려야 맞지 않을까요? 전 이거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네요. 이건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뭐 5만 원 정도면 가족 할인가로 충분할 줄 알았지. 미안하구나. 뭐 이 정도 더 주면 되겠니? 시모는 떨떠름한 듯 표정 관리를 하지 못했고 시부는 아예 인상을 쓰더라고요. 마지못해 돈을 주긴 했지만 엄청나게 주기 싫은 표정이었죠. 전 그 돈을 부모님께 드리며 사과한 뒤 다신 시부모에게 전복을 보내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편 남편과는 사이가 좋았지만 갈수록 직장이 불안해졌습니다. 회사가 경영 악화로 계속 휘청거렸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아빠께 갚겠다던 돈을 계속 갚지 못했어요. 직장이 불안한 마당에 애도 둘이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돈을 쥐고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요. 전 저라도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 아빠께 돈을 조금씩 갚아나가려 했는데요. 아빤 이렇게 말하며 거절하셨어요. 그냥 얼른 집 대출금이나 갚거라. 비록 아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전 아빠의 돈을 갚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돈을 모으고 대출금을 갚아나갔습니다. 집 대출금이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니었기에 우린 5년 만에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젠 진짜 돈을 모아 아빠 돈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대뜸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동호회 사람들이랑 볼링장 사업해보고 싶어.
지금 직장은 불안해서 더는 못 다니겠어. 뭐?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남편은 평소 볼링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남편은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볼링장을 직접 차리고 싶다고 한 거예요. 남편 말고 무려 4명이 함께 공동 창업을 하겠다기에 전 그런 남편을 뜯어 말렸죠. 자꾸만 불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람이 많을수록 이익도 좋을 거고 위험 확률도 내려갈 거야. 나 해보고 싶어. 그만큼 다툼도 많이 일어나겠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 몰라? 볼링도 친지 이제 3년 됐으면서 볼링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그리고 현금 쥐고 있어야 한다고 아빠 돈 좀 천천히 갚겠다더니 사업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야? 이건 투자잖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투자. 난 당신이 응원해 줄 줄 알았는데 진짜 서운하다. 제가 극구 뜯어 말렸지만 남편은 기어코 회사를 그만두더군요. 그리고는 저 몰래 대출까지 받더니 퇴직금을 더해 동업에 뛰어들더라고요. 독단적인 남편 행동에 정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의 볼링장 사업이 잘 풀렸다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한 뒤 남편은 제게 보란 듯이 사업이 잘 된다는 자랑을 했거든요. 그런 남편은 제게 말도 없이 새 차를 뽑아오고 평소 차지도 않던 시계도 아주 고가의 제품으로 사오며 명품도 사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업 잘 된 거 당연히 축하할 일이죠. 하지만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제 빈정은 크게 상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반대했던 제게 앙심이 남은 건지 남편은 자신의 모든 소비와 사치에 대해 저와 일절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생활비를 거의 가져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멋대로 차 바꾸고 명품을 사고 사치할 돈이 있으면서 대체 왜 생활비를 안 가져오는 거야? 내가 당신 번 돈 다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양심 있으면 생활비 내야 할 거 아니야. 원래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좀 쥐고 있어야 하는 거야. 우선 당신 벌이만으로 생활은 다 되잖아. 그리고 최소한 나 먹고 지내는 정도 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하숙하니 지금? 그리고 애들은 뭐 나 혼자 임신하고 나왔어? 애들 먹고 배우고 어린이집 가는 건 생각도 안 해? 아까 말했잖아. 나도 어느 정도 현금 쥐고 있어야 해서 그렇다고. 그리고 솔직히 난 당신 좀 괘씸해. 그렇게 나 사업하지 말라고 막더니 내 사업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막 내 벌인 탐나? 난 딱 최소한 빼곤 내 벌이 당신하고 나눠 쓰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김칫국 마시나 마. 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저 혼자 잘 되자고 남편 사업을 막았겠습니까? 걱정이 되니까 말렸던 건데 그걸 가지고 말을 저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엔 생각만큼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다. 사업가로서 품위유지 정도는 해야 해서 명품도 차도 산 거다 하고 둘러대더니 나중에 나에 대놓고 제게 남은 앙금을 드러낸 거죠. 전 돈을 손에 쥐자마자 변하기 시작한 남편에게 실망했어요. 전 그 괘씸한 인간에게 분수를 깨닫게 해줬죠. 이 못난 인간아, 내가 그래도 사람 자존심 건드는 거 아닌 것 같아서 그동안 꾹 참았는데 괘씸? 괘씸은 내가 할 말이지. 돈은커녕 빚밖에 없는 인간. 우리 친정집에서 빚도 다 갚아주고 나랑 친정돈 합쳐서 신혼집까지 마련해서 데려왔더니 이제 배 좀 불렀다 이거지? 명품이나 차 살 돈이 있고 우리 아빠한테 갚을 돈은 없어? 언젠 나한테 그렇게 고맙다고 하더니 당신 걱정해서 사업 반대 좀 했다고 앙심을 품어? 지나가는 들짐승도 자기를 구해주면 사냥을 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더라. 당신 같은 인간을 금수라고 하는 거야. 알어? 제가 오죽했으면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게 사람이라더니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틀린 거 하나 없는 제 맹렬한 비난에 남편은 입술만 실룩이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동안 우리의 사이는 급격하게 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진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부모 또한 남편의 입장이 달라지자 함께 돌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사업가 아들 왔어? 바쁜데도 부모 보러 오느라 고생 많았다. 어머님, 저도 왔어요. 보면 안다. 뭐 시부모인 우리가 며느리 왔다고 융숭한 대접이라도 해줘야 하니? 네? 아니, 저도 왔다고 그냥 말씀드린 건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시부모의 염치 없는 행동들에 대한 문제로 결혼 생활을 하며 조금씩 두 분과 사이가 멀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예의 있게 행동하니 두 분 또한 서운한 티는 내도 제게 함부로 하진 않으셨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제 사이가 멀어지며 남편이 저에 대한 불만과 험담을 두 분께 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뒤 저 보란 듯이 자기 부모님을 챙겼었는데요. 바라는 게 많았던 두 분 입장에선 그런 남편이 또 얼마나 기특하고 예뻤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자꾸 제게 저기를 드러내더라고요. 애미 너, 우리 상인이 집에서 잘 챙겨주고 있니? 원래 사업하는 사람은 내조를 잘해줘야 밖에서 더 승승장구하는 법이야. 너도 힘들답시고 왜 바꾼기지 말고 아침에 보약 같은 것도 지어서 좀 챙겨주고 그래라. 애 얼굴이 어째 갈수록 저렇게 말러. 특히 시모는 제게 원래는 하지도 않던 잔소리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댁과 남편이 저에 비해 좀 기운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아들이 당당한 사업가가 됐으니 시모 노릇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 억측이 아니라 시모가 직접 제게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모는 시자 노릇 하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참았던 거죠. 가뜩이나 남편에게 정이 다 떨어져 가던 전 차츰 그런 시모에게 참지 못하고 툭툭 대꾸하게 됐죠. 어머님, 안경 좀 맞추셔야 할 것 같아요. 제 남편은 저번에 보니까 살이 5kg나 쪘고요. 그만큼 살이 빠진 건 저거든요. 애들 아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저 혼자 집안일, 애들 육아 다 하고 있어요. 저도 맞벌이까지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사업하는 거 말렸다고 여태 앙심 푼 것은 생활빈 집거리보다 더 조금 주길래 저도 그냥 애들 아빠 빨래도 안 하고 밥도 안 차려요. 애들 보는 거랑 집안일이야. 그냥 제 마음 편하자고 혼자 하는 거지만 제가 이 상황에 내조까지 해야겠어요? 오히려 자기 사는 집 싹 치워주고 애들 봐주는 저한테 남편이 보약을 지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 아주 처음에 돈 좀 해왔다고 기고만장하구나. 전에 사돈이 보내는 전복과 받아낼 때도 그렇고 너무 맹랑한 거 내가 진즉 알아봤다. 아, 남자가 바쁘면 여자가 더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생활비 좀 적게 줬다고 밥을 안 차려줘? 아이고, 요즘 여자들이 다 너 같아서 요새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나 보다. 아주 무섭다, 무서워. 처음에 돈 좀 해왔다고 기고만장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고마워하던 초심 잃은 남편이나 어머님, 아버님한테 서운해서 저도 악만 남은 거예요. 그래도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라고 온 건데 저 그냥 가겠습니다. 절 반길 사람도 없는 집에 괜히 온 것 같네요. 그렇게 3년 만에 남편과 시댁에 대한 제 오만정은 다 떨어졌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이렇게 변할 사람이면 그냥 이게 본 모습이었다고 생각해 전 결국 남편과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전 엄마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어요. 저 지민아, 네 아빠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네가 집안 사정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사정이요? 왜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엄마? 요즘 네 아빠 양시장 사정이 너무 안 좋아. 바닷물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서 전복들이 집단으로 폐사했지 뭐니. 어떻게든 하나라도 살려보려고 네 아빠가 최선을 다했는데 소용없었어. 근데 얼마 전에 집중호우 때문에 양식장 시설이 파손까지 돼가지고 네 아빠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얼마 전엔 위궤양 판정까지 받았다. 요즘 양식장 운영비도 가뜩이나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 양식장을 탄내 만회하고 있어. 만약 이거 망하면 네 아빠는 이제 어쩌니? 평생 저거만 해온 양반인데 엄마 너무 걱정이다 얘. 우리 노후에 엄마가 식당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다지만 나이 들어서 갑자기 일을 쉬면 오히려 골병 든대. 네?
아니, 저번에 비 엄청 왔을 때 걱정돼서 전화하니까 아무 문제 없었다면서요. 그땐 네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거지.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동안 회사 일도 있고 여러모로 정신이 없어 2달 정도 친정에 못 가봤는데 그 사이 친정 사정이 너무 안 좋아졌던 겁니다. 전복은 환경 변화에 극도로 민감한데 급격하게 올라간 수온과 집중호우가 문제가 되고 비싸진 운영비 감당까지 더해져 양식장 운영에 큰 위기가 닥쳤던 겁니다. 전 놀라서 전화를 끊은 뒤 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목소리를 듣는데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아빠, 요즘 힘드시다면서요. 위궤양까지 걸리시고요.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병원 좀 다니면 위궤양 같은 거야 금방 나. 그리고 힘든 거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너만 더 걱정시키지. 왜 울고 그러냐? 이 아빠 속상하게. 울지 마라. 준영이한테도 굳이 말하지 말고 나중에 양치장을 접든 살리든 상황 정리되면 그때 말해도 안 늦어. 죄송해요, 아빠. 딸이 돼서 아빠가 그렇게 힘드신 줄도 모르고.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울지 말라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던 아빠의 목소리엔 힘이 잔뜩 빠져 있더라고요. 전 어떻게든 아빠를 돕고 싶었어요. 평생 아빠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이젠 제 차례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 제 명의였던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바로 아빠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전화드렸더니 아빠는 뒤로 넘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난이도 못 받는다. 어떻게 나 살겠다고 자식한테 이런 큰 돈을 받아. 그냥 받아주세요. 만약 안 받고 돌려주시면 저 진짜 서운할 거예요. 아빠 덕에 마련할 수 있었던 이 집이요. 8년 사이에 3억이나 올랐다고요. 그만큼 대출도 잘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빠. 저 결혼할 때 아빠가 남편비 9천만 원도 갚아주시고 집값도 보태주셨잖아요. 거기에 8년치 이자랑 제 감상까지 더해서 보내드린 거니까 그걸로 꼭 급한 빚 갚고 양식장도 살리세요. 진즉 말씀하셨으면 제가 더 빨리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진짜 죄송해요, 아빠. 아빤 제게 미안하다며 몇 번이나 거절하시더군요.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죠? 결국 전 아빠의 뜻을 꺾고 아빠를 도와드릴 수 있었답니다. 전 그 사실을 남편에게 통보하듯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지금 장난하냐며 펄쩍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런 큰 돈을 들여? 빨리 당장 받아, 빨리. 내가 왜? 이 집, 당신한테 집은 하나도 없는 엄연한 내 집이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돈 빌려드린 건데 왜 당신이 펄쩍 뛰어? 그리고 당신도 전에 내 동의 없이 대출받고 퇴직금 다 끌어다 사업 시작했잖아. 왜 당신은 되고 나는 안 돼? 전 팔짱을 낀 뒤 시큰둥하게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그런 절 향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계속 동동거리더라고요. 지금 그거랑 같아? 이건 맨땅에 그냥 돈을 버리는 거고, 그건 엄연한 투자였잖아. 맨땅? 우리 아빠 힘들 때 도와드리는 게 돈을 버리는 거라고? 와, 당신 진짜 상상 초월로 양심 없다. 전에 우리 아빠가 당신 가장 힘들 때, 심지어 결혼도 전일 때 빚 다 갚아주신 거 잊었어? 근데 이제와 힘든 우리 아빠 좀 도와드렸다고 이 난리 친다고? 우리 아빠한테 돈도 안 갚았으면서? 당신이 사람이야? 아니 솔직히 그건 장인어른이 나만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니잖아. 딸인 당신 편하라고 내 빚을 갚아주신 거지. 근데 장인어른 따지고 보면 내 부모님도 아니잖아. 근데 내가 왜 그 큰 돈을 도와드려야 돼? 빨리 다시 달라고 해. 어디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아니다. 그냥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당신 뭐 하는 거야? 빨리 휴대폰 안 내려놔? 남편은 배은망덕하게 짝이 없는 말을 내뱉으며 빨리 돈을 되찾아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럴 기미를 안 보이자 갑자기 자기 휴대폰을 꺼내 아빠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빼앗으려 들었지만 남편은 힘으로 절 밀어내며
기어코 아빠 통화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놈이 아빠에게 하는 말을 듣고 전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예, 장인어른, 접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집사람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돈을 보내드렸다면서요. 그거 다시 저 좀 돌려주세요. 그거 저랑 상의도 안 된 거라고요. 빨리 끊어, 이 망할 인간아. 어딜 감히 우리 아빠한테. 좀 저리 가봐. 장인어른도 참 생각이 없으십니다. 예, 양식장 어렵게 되신 건 저도 가슴 아프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딸이 돈을 보낸다고 그걸 덥석 받으십니까?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짐이 되다뇨. 제 생각에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네요. 그놈은 저희 아빠의 가슴에 기어코 대못을 박아버리더라고요. 더는 참을 수가 없던 전 그놈의 정강을 거세게 걷어차버렸어요. 그리곤 그놈이 휴대폰을 떨구자 아빠께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뒤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전 한쪽 발로 콩콩 뛰며 아픔을 호소하던 그놈에게 달려가 이번엔 세차게 뺨을 후려쳐버렸어요. 진짜 이 여편 내가 돌았나. 돌아? 너야말로 돌았니? 야, 이상인, 네가 감히 우리 아빠한테 짐이라는 말을 해? 우리 아빠가 짐이면 네 부모는 짐 집합체, 짐덩어리야, 짐덩이. 네 부모 챙길 때 당연한 거고 너 힘들 때 도와준 우리 아빠 챙기는 건 억울해 돌아가시겠냐? 그렇게 인간 말종처럼 살 거면 그냥 저기서 뛰어내려, 이 살 가치도 없는 인간아. 전 욱해서 소리 지르던 그놈에게 아예 괴성을 질러버렸어요. 아빠가 받으셨을 상처를 생각하면 아예 그놈을 관작에 넣어 못을 땅땅 박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제 기세가 하도 사납자 놀랐는지 그놈은 어깨를 움츠리며 위축됐어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살 가치가 없다니. 사람은 무릇 도리를 알아야 하는 거야. 하물며 짐승도 도리를 안다는데 사람도 짐승도 아닌 주제에 사람 행세를 하고 있는 당신이 내 눈엔 그 정도로 역겨워 보여. 내가 당신한테 왜 말도 안 하고 아빠한테 돈을 대출받아 들였는지 알아? 웬데? 당신하고 어차피 더 살 생각이 없었으니까.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데다 쪼잔하고 치사하기까지 한 당신도, 염치라고 밥에 밥 말아먹은 당신 부모도 어차피 꼴도 보기 싫었으니까. 곧 이혼할 사람한테 내가 내 집 가지고 대출받은 일 상의할 필요 없잖아. 그거 지금 이혼하자는 소리야? 말은 주워 담지 못하는 법이야. 당신 말 똑바로 해야 돼. 전 그놈에게 눈알을 부라리며 이혼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짐짓 인상을 쓰며 경고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런 그놈을 비웃으며 확실히 못을 박았죠. 말은 못 주워 담는 법이라는 말 내가 그대로 돌려줄게. 당신은 언제가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날이 올 거야. 난 더는 당신하고 같이 못 사니까 이혼해. 하루라도 빨리. 그래, 하자, 해. 당신 진짜 후회하지나 마. 나도 뭐 아쉬울 거 없어. 남편 알길 개무시하고 내 인생에 별 도움도 안 된 당신 같은 사람 나도 필요 없다고.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건 당신이니까 애들도 당신이 키워. 알겠어? 난 혼자선 절대 애들 못 키우니까. 바라던 바네. 그런 주제에 어디 가서 애들이 보고 싶다 어쩐다 말하고 다니기만 해봐. 전 이때다 싶어 아이들까지 떠넘기려 들던 남편을 경멸스러운 듯이 노려봤습니다. 전 다음날 휴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삿짐 센터를 불러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사이 남편 짐을 모두 시댁으로 보내버렸죠. 그랬더니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어 난리를 치더라고요. 예, 이건 다 뭐니? 아까 상인이한테 너 이혼할 거라고 듣긴 했다만 왜 짐을 여기로 보내? 나가라고도 네가 나가야지. 거긴 우리 상인이 집이기도 한데 거기 8년새 3억이나 올랐다며? 아무튼 낯짝 두껍고 뻔뻔하긴 모자가 아주 똑같네요. 여긴 엄연히 제 명의로 된 제 집이거든요. 애들 아빠가 빚을 같이 갚았다고 해도요.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2번 다시 전화 걸지 마세요. 정 할 말 있으면 제 변호사 통해서 하던가요.
전 그 염치도 없는 시모에게 할 말만 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건지 남편이 제게 전화를 걸어 난리를 치더라고요. 당신 지금 어머니한테 연락받았는데 내 짐 다 부모님 집으로 보냈다며?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 이혼해도 집은 어떻게 나눌 건지 상의부터 해야지. 뭐라는 거야? 이 집 내 집이라고 몇 번을 말해? 왜 그 집이 온전히 당신 집이야? 뭐 명의야 당신 거지만 나도 당연히 지분이 있지. 나도 그 집 대출금 같이 갚았잖아. 그리고 살면서 나도 재산 형성에 많이 이바지했으니까 나도 그 집에 대한 권리 있어. 어떻게 오른 집값 3억을 혼자 다 차지하려고 들어? 남편은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 집을 나눠받고 싶었던 겁니다. 하긴 3억이나 올랐으니 군침이 흐를 만도 했죠. 전 그 인간에게 전에 제가 들었던 말을 고스란히 돌려주었어요. 친정 부모님하고 내 돈으로 산 집에 어딜 감히 숟가락을 들이밀려고 들어? 김칫국 마시지 말고 꿈깨. 대출금? 그래, 같이 갚았지. 근데 우리 아빠한테 돈을 안 갚았잖아. 그 9천만 원에 비하면 당신이 갚은 이 집 대출금은 택도 없어. 나랑 반맛이 갚은 거니까. 그리고 당신은 재산 분할도 아주 불리하게 받게 될 거야. 뭐 재산 형성이 이바지? 3년간 생활비도 제대로 안 내고 애들도 안 돌본 인간이 이바지? 그래도 어느 정도 냈잖아. 나 공과금도 냈어. 그거라도 내서 그나마 집에 궁둥이 들이밀고 살 수 있었던 건 줄이나 알아. 억울하면 법적으로 덤벼보든가. 나도 바로 변호사 선임할 생각이니까. 제가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은 뒤 그놈과 시부모는 저희 집에 3번이나 찾아와 난리를 쳤습니다. 당장 문을 열라면서요. 하지만 전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냥 경찰을 불러 쫓아내버렸죠. 한편 전 남편과 이혼 이야기를 하며 대판 다툰 날 밤 아빠에게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는 한껏 위축된 목소리로 제게 미안해 하셨어요. 아빠가 그냥 그 돈 다시 보내주마. 괜히 아빠 때문에 네가 힘들었겠구나. 역시 받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애들 아빠를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 그 인간하고 이혼할 거예요. 아빠 때문이 아니라 진즉부터 이혼하려고 했어요. 저한테 아빤 그런 인간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소중해요.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제발 그 돈 그냥 쓰세요. 죄송해요. 전 역시나 크게 상처받은 아빠께 몇 번이고 죄송하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란 놈에 대한 분노로 이를 갈았죠. 끝까지 집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지 못했던 남편은 제게 결국 이혼 소송을 걸더라고요. 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했고 우린 지저분한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결국 제 손을 들어줬어요. 처음 시작할 때 친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점, 3년간 남편이 제대로 생활비도 내지 않은 점, 육아 살림을 제가 거의 독박으로 한 점들이 모두 제게 유리하게 적용됐거든요. 결국 남편은 집에 대해선 한 푼도 나눠받지 못했고 재산 분할도 아주 불리하게 받아가야 했습니다. 오히려 그놈은 제게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정당한 판정까지 받았죠. 아빠가 남편 빚을 갚아주신 돈은 결국 받을 수 없었지만 어차피 손해는 아니었네요. 앞서 말했듯 어차피 그놈이 함께 집 대출금을 갚긴 했었고 집값도 3억이나 올랐으니까요. 그렇게 재판이 끝난 뒤 그놈은 끝까지 비아냥대더라고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어차피 나도 그 돈 필요 없었어. 내 사업이 있으니까. 전 그런 그놈에게 앞으로 양육비나 밀리지 말고 잘 보내라고 말해줬네요. 그리고 제 옆에 있던 아빠는 그놈에게 아주 쓴소리를 날려주셨죠. 넌 아주 남자 망신이야, 이 못난 놈아.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너 같은 놈이 길게 잘 되는 꼴 내 평생 본 적이 없다. 어디 두고 봐.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가 막혔던 건요. 저와 이혼하자마자 여자가 생긴 건지
전 남편이 부끄럽게도 여자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버젓이 올렸다는 거예요. 애들 아빠란 인간이 이혼하자마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진짜 별꼴이었죠. 이혼이 마무리된 뒤 전 집을 팔고 이사했습니다. 그냥 전 남편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그 집이 싫었거든요. 같은 지역 내긴 했지만 조금 더 저렴한 동네로 이사한 덕에 전 그 차액으로 아빠를 도와드린 제출금도 많이 갚을 수 있었어요. 제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아빠의 양식장은 다행히 다음에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건강도 잘 회복하셨고요. 그리고 아빤 기어코 제 남은 대출금을 다시 갚아주시더라고요. 부모 돕겠다고 빚진 딸을 그냥 내버려두면 조상님이 욕하신다 하는 말로 돈을 안 받으려던 절 끝내 이기시더라고요. 제가 이혼 소송을 할 당시 남동생도 뒤늦게 아빠가 힘드셨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죄송해했는데 그래도 아빠가 다시 잘 일어서 주신 덕에 우리 남매는 죄송함과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었죠. 전 남편은 이혼한 뒤 계속 여자를 만나느라 바쁜 건지 애들은 보러 올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신들에게 갈수록 관심이 없어졌었던 남편을 잘 찾지 않던 애들은 금세 남편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이혼한 지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웬일로 전 남편이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혹시 양육비나 애들 문제인가 싶어 전화를 받아봤더니 아주 통쾌한 대반전이 펼쳐졌어요. 여보, 나 망했어. 그렇게 잘난 척하던 전 남편은 끝내 볼링장을 말아먹었다더군요. 왜 제가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요. 처음 개업발인지 사업이 잘 될 땐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전 남편과 4명의 사장은 갈수록 사이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개업 이벤트나 그런 거 다 끝나니까 조금씩 손님이 줄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서로 의견이 달라진 거야. 누군 다른 이벤트를 해야 한다. 누군 땅 파서 장사하냐 등등. 그러다 점점 2대3으로 편이 갈라지더니 볼링장 운영이 개판이 되기 시작했어. 그렇게 적자가 나기 시작하니까 다들 서로 니 탓이요 탓만 하더라고. 물론 나도 그랬고. 결국 볼링장 운영은 개판이 됐다더군요. 갈수록 나던 적자에 서로 멱살잡이까지 했던 5명 중 3명은 중간에 손해를 감수하고 손을 뗐다고 해요. 그렇게 남은 전 남편과 다른 1명은 대출까지 잔뜩 받아 어떻게든 볼링장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끝내 빚만 남은 제 볼링장은 살릴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콧물까지 흘리고 있는지 계속 훌쩍거리며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야 날 도와주실 형편이 안 되니까 동생한테라도 좀 도와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망하려면 혼자 망하라면서 요즘엔 아예 집에도 안 와.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할까 봐. 그래서 말인데 여보, 정말 미안한데 나 3천만 원만 어떻게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나 지금 애들 양육비도 보낼 형편이 안 돼. 우선 급한 빚은 갚아야 다시 여유 가지고 직장을 구하든 새 출발을 하든 할 거 아니야. 기가 막혀. 지금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나도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당신 그래도 돈 좀 있을 거 아니야. 좀 뒤로 알아보니까 장인어른 양식장도 다시 건재해졌다며. 야 이상인,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어야지. 당신 SNS에 그렇게 사진 올리던 여자친구 있잖아. 그쪽에다 빌려달라 그래. 헤어졌어. 내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바로 손절하더라고. 여보 제발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나 한 번만 도와줘. 전 남편은 제게 돈을 빌리려 전화를 했던 거더라고요. 자기가 저희 아빠에게 했던 짓은 생각도 못하고 그런 뻔뻔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 그때 앙금이 잔뜩 남아있었던 전 심한 욕이나 퍼부어주곤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전화를 끊지도 않고 매달리기에 전 짜증이 나서 알겠다고 대답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놀라서 들떠하던 전 남편을 만나 돈 봉투를 건네줬죠. 고마워 여보. 역시 날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내가 그런 당신을 전에 왜 놓쳤었는지 당신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게 뭐야?
전 남편은 역겨운 말을 내뱉으며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더라고요. 하지만 봉투를 열고 3천만 원을 확인한 전 남편은 이내 완전히 표정이 썩어 들어갔어요. 지금 장난쳐? 난 당장 숨 넘어가기 직전인데 어떻게 이런 장난을 쳐? 해도 너무하잖아. 전 남편이 왜 그렇게 화를 냈냐고요? 제가 그 봉투 속에 넣은 3천만 원은 진짜 돈이 아니라 성의 없게 3천만 원이라고 직접 글씨를 적어놓은 종이 조각이었거든요. 딱 지폐 크기만 하게 종이를 잘라 넣어둔 제 장난질이었죠. 물론 전 남편이 보기에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제 행동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진짜 절박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거니까요. 하지만 전 전혀 미안하지 않았어요. 전 길길이 날뛰던 그놈에게 두 눈 똑바로 뜨고 인생의 쓴맛을 알려줬답니다. 난 네가 한 짓 그대로 돌려줬을 뿐인데. 내가 한 짓? 내가 언제 이런 장난질을 했어? 너도 우리 아빠만 무참하게 짓밟고 우습게 여겼잖아. 우리 아빠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신 거 다 있고 우리 아빠가 가장 힘들 때 아빠 가슴에 대못을 박았잖아. 돈도 안 갚은 주제에. 내가 그 일 잊을 줄 알았어? 원래 때린 놈은 기억 못해도 맞은 놈은 평생 기억하는 거야. 그런 주제에 어디서 나한테 계속 돈을 빌려달래? 내가 그냥 욕짓거리만 해주고 말려다가 하도 괘씸하게 매달리길래 이렇게 참교육해준 거야. 염치 좀 챙기라고. 알았냐? 전 전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놈에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자 그놈은 이번엔 동정표를 쓰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애써 화를 삭히곤 절 설득하려고 들더라고요. 그래, 알겠어. 당신 여태 나한테 화나 있는 거 이해할게. 근데 여보, 무슨 욕이든 다 해도 좋으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어? 어린애처럼 너무 앙심만 품고 있지 말고 3억도 아니고 3천인데 애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좀 도와줘. 아니, 난 당신 못 믿겠는데 우리 아빠한테도 꼭 돈 갚겠다더니 안 갚은 사람이 당신이었잖아. 내가 분명 이런 결말을 생각해서 사업하지 말라고 말린 건데 그거에 앙금 품고 나한테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줬었잖아. 그런데다 자기 연애한다고 애들한테 관심도 없던 게 바로 당신이잖아. 그런 주제에 나한테 그딴 말이 나오니? 인생은 원래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앞으로 줄 수 있는 건 당신이 계속 양육비를 빌렸을 때 보내줄 소송장뿐이야. 그러니까 당신 사정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고 좋은 말 할 때 애들 양육비나 잘 보내. 알겠어? 전 그렇게 마지막으로 통쾌한 응징을 해줄 수 있었답니다. 전 남편은 결국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절 보내줄 수밖에 없었죠. 예, 너 설마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서방이랑 연락하고 지내는 거 아니지? 다시 시작할 생각이라거나. 절대 아니에요, 아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아이들과 부모님을 보러 간 날 아빠가 제게 이상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듣고 전 경악을 했네요. 며칠 전 남편이 제게 돈 빌리기 실패하자 이번엔 시모가 직접 저희 아빠께 전화를 걸어 돈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네? 그 아줌마 진짜 제정신이래요? 나랑 네 엄마도 진짜 기가 찼다. 전에 우리가 좋게 좋게 대해줬더니만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본 모양이야. 전엔 그래도 자기 아들 예뻐해주지 않았냐. 부탁할 데가 없어서 전화한 거니 한 번만 자기들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길래 노막 났냐고 하고 끊어버렸다. 악부모가 그 모양이니 아들도 고작 그 정도로밖에 못 자란 거라고 말해줬어. 부모한테 자식 욕하는 게 좀 그렇긴 하다만 그 여자도 정신 좀 차려봐야지. 아무튼 상종 못할 집안이야. 시모에게 전화를 받았던 아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전 남편과 제 사이에 다시 뭔가 있지 않고서야 시모가 그런 용기를 낼 수는 없었다고 생각해 제게 혹시나 해서 물어보셨다네요. 그게 아직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일로
아직 전 남편은 제게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쫄딱 망했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려고요. 사람이 살 길을 찾으려면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이때다 싶어 계속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다면 전에 말했던 대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생각입니다. 한번 호의를 베풀면 당연한 듯 계속 이용하는 것이 그 인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한땐 평생을 약속했던 사람과 이런 악연이 되어버린 건 안타깝지만 혼자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제가 받아야 할 것들은 꼭 받아낼 생각입니다. 전 여태까진 전 남편에 대한 앙금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었지만 앞으로 나의 그 인간에 대한 기억을 지운 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울분은 토할 만큼 토해냈으니까요. 제 마음속에서 그 인간에 대한 존재를 완전히 몰아내면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더 신경 쓰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은 아직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인데 전 그런 동생과 함께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갚으며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신 부모님처럼 저희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좋은 엄마가 되어가고자 해요. 전 남편에게 받은 것들을 고스란히 돌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 남편은 자기 손으로 자기 발등을 찍은 거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 걸 보면 역시 인생은 부메랑이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 인생은 살아온 대로 돌려받은 것이니 평소 인생을 잘 사는 것이 꼭 미래의 나를 위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긴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겨울을 모두 따뜻하게 이겨내시길 바라며 전 이만 물러갈게요.